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부. 안녕하세요, 박 박사입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이금금입니다. 자,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두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장입니다. 저희가 1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다시 2부로 모셨습니다. 어제 얘기가 조금 이제 그들만이 사는 세상 같은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잘 들으시면 요즘 그 넷플릭스 이렇게 그런 얘기는 많이 뜨잖아요. 그럴 때 야, 요즘 넷플릭스로 한국이 짱이래. 한국으로 지금 디즈니랑 HBO랑 막 돈 들고 싸들어온대. 이런 수준의 얘기가 나올 때 동창회나 이런 데서 그럴 때 잘난 척할 수 있다 이 얘기들. 그게 원래 90년대 16부부터 계약을 하던 그 시절에 하면서 이제 썰을 풀기 좋은 밑밥을 깔아드렸다. 그렇게 썰 길게 풀면 아무도 안 들어주지 않나요? 아니죠. 요점 정리해줘야지. 에이, 그러니까 이제 잘 듣고 요점 좀 했는데 그건 이제 본인 개인 취요로 파 넣고 계란 넣고인데 그걸 하실 때 소스를 드린다. 네, 그렇죠. 소스를 드리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게 해드린다. 여기서 오늘 내가 썰을 풀겠다. 대장이 돼서. 약간 나무의 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나무위키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아시겠지만 이제 구석에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트에선 제일 부킹 확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까부는 사람들은 별로 까불기만 하고 나가서 감자탕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시고. 근데 어쨌든 저희 아날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 저희도 이제 아는 얘기를 주워다 끌거다가 여러분들이 공급해드린다. 뭐 이렇게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특히나 직업, 취업과 직업,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을 때 지금 뭐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 지금 산업이 막 요동치고 있는 요 분위기 때문에 이 직업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혹은 그런 자녀를 뒀는데 우리의 고전적인 생각에 딴딴한 직업은 굶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어른분들, 부모님들, 학부형들을 위해서 마련한, 연초에 마련한 취업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근데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거기서부터가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는 게 요즘 부모님들 중에 딴따라니까 이런 부모님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옛날과 다르게 진짜 모르시는 진짜 많아요. 많지만 요즘은 또 한편 옛날엔 거의 열의 9이었다면 요즘은 한 반 정도는 네. 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내 아들이 중3인데 음악 저 작곡가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옛날에는 싸들고 말렸다면 잘 모르시네. 제가 그런 학부모님들을 조금 만나 뵙는 직업에 잠시 한때 종사했지 않습니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면 보통 이제 두둥실님처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요즘 아이돌을 보는 시선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엄마 나 아이돌 되고 싶어. 연습생 춤 배울 거야. 수우파 버튼 춤출래. 작곡해서 막 지드래곤처럼 저작권료 벌래. 이게 재밌는 사람 제가 이건 진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느낀 인상만 얘기 드리면 그분들 머릿속에서 그 사람들은 딴따라가 아니에요. 아 오케이. 뭔지 아시겠죠? IP를 소유한 자본가의 예,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커버그 같은 성공한 자본가지 그분들 머릿속에 그 사람은 딴따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따라가는 건가?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서 맞죠. 그렇죠. 노트북을 사주고 너는 맥북으로 글을 쓰거라 뭐 이렇게.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글을 쓴다면 진짜 굶어 죽는다라는 얘기했고 옛날에 그 한국 최고은 작가였나요? 하여간 그때 되게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업계 이미지라는 게 또 글을 쓴다, 뭐 또 글을 영화계에 간다, 뭐 이런 게 좀 하드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문화에서 그런 걸 이미지 세탁을 한 게 작곡, 또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장비도 별로 없더라. 그리고 뭐 아이돌 열심히 하면 되더라. 약간 그런 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상업계도 약간 그런 이미지 쇄신 작업에서 이게 하나의 직업군으로 원래는 생각을 안 하셨는데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조건은 좋은 게 작곡하는 것보다 훨씬 투자금도 적고 그 작곡 공부하는 그 아들에게 사주려면은 최소한의 일단 최소 몇십에서 몇백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아직 일단 아래 한글 혹은 워드를 쓸 수 있는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일단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제가 들은 말씀이 있죠. 모 감독님이 제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갑자기 화면에 뭘 보여주셨는지 알아요? 기계식 키보드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너 그런 걸로 어떻게 글을 쓰냐며 무접점 방식의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작곡 그 장비보다는 싸다 아무리 그래도 야 금금아 어떻게 그런 걸로 글을 써 그런 걸로 글이 안 써져. 저도 무접점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정전 무접점 방식의 기계식 키보드를 써야 한다. 사실 저도 이거 봐요 이거 봐. 오래 쓰려면 그 키감도 그렇지만 일단 그 뭐라 그러지? 청축 흑축 갈축 그 소리 나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종이하고 연필로 씁니다.
뭐 갑자기 이제 이것도 말할 제가 게 또 없어서. 아니 왜 말할 게 없어. 저도 이것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어떤 조유, 어떤 연필과 어떤 연필 깎기가 있느냐에 따라 또 이게 다르다. 이게 또 스테드를 넣어. 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곡에 비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네. 아니 왜냐 그럼 저 이제 키보드가 마이크보다 비싸다. 음악도 하니까 제가 한 작년에 모니터 스피커, 그러니까 음악 작업용 스피커를 바꾸려고 몇 가지 후보 중에 좀 비싼 것에서 큰 무리해서 한 몇백 정도 하는 거를 그거보다 조금 싼 걸 저는 결국 샀지만 그 비싼 모니터 스피커를 사려고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밑에 리뷰들을 보니까 네. 반이 다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네. 어머니가 뭐 저기 막 사주셨는데 만족해요 이런 게 반 이상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뭐 항상 문해력이 문제다라는 말을 한국에서 계속 하는데, 근데 사실 한국이 항상 그런 게 문제야라는 걸 갖다 관성적으로 떠들다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해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뭐 한국 사회가 가진 탄력성이랄까 뭐 활력이랄까 뭐 그런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얘기했듯이 작곡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나라 내는 그 문화적 풀이 없어서 안 돼라는 얘기가 지금도 관성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작력이 떨어진다, 창의성이 떨어진다는데 어느 순간 사실 K-팝에 뭐 외국 작곡가들이 많이 수혈이 되긴 했지만 좋은 프로듀서들이 많아졌고,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는 한국은 R&D 비용을 너무 안 써. 라는 얘기가 뉴스의 특집으로 엄청 나왔어요. 난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 순위 아시죠? 한국이 R&D 비용 거의 나라 국가 규모 대비 1인가 그래, 전 세계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도 엄청나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인이 문제야라는 얘기를 아마 10년 후에도 관성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겠지만 어느 순간 해결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해력이라는 거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가 일단 내가 글을 쓸 줄 알아야 그 글의 구조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걸로 마찬가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 사회의 문해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긴 해요, 사실. 네, 그래서 직업 가이드 겸 네. 박 박사님 말까지 좀 더하자면은 향후 한국의 미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방송이다. 이젠 텍스트다. 아, 다들 이미지를 얘기할 때 우린 텍스트다. 그렇다. 이젠 텍스트다. 네. 그래서 아날람 연초 어떤 뭐랄까 올해의 트렌드라는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아는 분야에서 이제 모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해보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기획했다.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돈과 돈의 집행 방법, 구조, 프로듀서에 너 뭐 하는 놈이야? 뭐 매니저는 어떻게 글을 배우보다 먼저 읽고 작가를 고나리질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얘기들이 두서없이 나왔다면,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현대 세대 얘기를 잠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이건 번외입니다만,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인데,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최근에 좀 저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역량, 뭐랄까 이게 어떤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체계들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작법이 많이 변했잖아요. 작법이 많이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방송에서 지나가는 말로 작법이 변했고 뭐 이런 트렌드가 변했고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얘기는 또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떻게 작법이 변했고 이러한 작법을 따라가는 어떤 작가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작법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작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은 하나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태원 클라스. 일단 약간 시대가 변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 시대의 정신이라고 느꼈던 게, 제가 이태원 클라스를 보다가 되게 기묘한 감각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클라스로 보면은 주인공이 잘 등장을 안 해요. 이게 처음에 저 이태원 클라스 보기 전에 대충 본 신호부로는 이런 드라마는 보편적으로 16부 기준으로 한 12회까지는 고구마만 먹다가 주인공이 드디어 13, 14화에 복수에 성공하고 15, 16한 에필로그 행복하게 거기서 나오는 그 조이서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이렇게 사라진다. 그 김다미 씨가 저기 얼굴에서 심상정이 보인다며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는 우리 티모시 살라메 씨께서 지금 김다미 씨 너무 귀여운데 그 글을 본 이후로 이게 한 번씩 스쳐갈 때마다 이제는 약간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피식 웃어요. 근데 어쨌든 김다미 씨 그 애우리는 너무 귀여워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원래 구조였는데 이태원 클라스의 구조가 되게 재밌었던 이유는, 이태원 클라스는 1화부터 고구마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1화에서 보면은 그 장강에 대 아들이 와서 폐악질을 하는데, 폐악질을 해놓고 사과해라. 누구 보고? 자기가 폐악질한 주제에 우리 박세로를 보고 사과하라 그러는데, 보통 그럼 왜 억지로 무릎을 꿇리잖아요. 한자나 어키 같은 드라마마다 억지로 왜 도개질 하면서 막 주먹을 쥐면서 막 으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제3의 길로 튀어요.
저는 그럼 오늘 퇴학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엿을 먹이고 나가. 그러면서 16분 내내 뭐냐면 그 박세로이를 엿을 먹이고 싶은 장가와 장가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음모를 꾸미는 시간 한 20분 그 음모를 캐치하고 어떻게요 대표님 하면서 박세로이만 바라보는 박세로이 편 주변 사람들 반응샷 이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거의 등장을 안 하다가 막판에 애초에 준비가 돼 있었어. 당황도 안 해. 아이고 이걸로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얘기가 끝나면 왜 우리 옛날 무슨 마징가 제트 이런 거 보듯이 다음에 다시 오겠다 이러면서 장가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사이다는 얻고 싶고 고구마는 먹기 싫은 요즘의 추세에 맞춰서 주인공은 완전 무결한 상태로 등장해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상한 작법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트를 치는 걸 보고 이게 맞는 거야. 뭐 이게 맞다는 게 윤리적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현 세대가 원하는 방식의 작법이 아니었겠느냐. 왜 바람이다 그러잖아요. 암 생겨 막 이러는데 그거 싫고 매회. 그래서 보다 보면 거기 왜 조이서 김담희 씨가 연기한 조이서도 사이코패스 설정으로 나오는데 박세로이가 뭘 안 할 땐 조이서가 나와서 또 뭘 하거든요. 사이코패스 설정으로 사이다를 막 앵긴단 말이에요. 물기 얹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이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야기가 빌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제가 뭘 꾸며서 나가 당하고 내가 당했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생겨서 다시 한번 되치기를 하려고 이런 A, B, C, D의 빌드가 있는 게 극작법의 어떤 순서인데 그러니까 당한 게 커야 복수심도 커지고 네. 그 복수심이 이제 이야기의 동력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감정들을 빌드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빌드가 없고 어느 순간 갑자기 중간에서 끊고 그랬다 치고 생각은 이미 다 했고 주인공은 이미 완성돼 있고 계획은 다 짰고 그냥 그걸 짠하고 보여주면서 빨리 소화시켜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클라스 볼 때 느꼈던 게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거 이런 구조면 16부가 진짜 길다. 진짜 길었거든요. 약간 재미있는데 확실히 좀 길다. 16부가 길다. 이걸 일주일에 2편씩 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그거를 차라리 더 길게 해서 전원일기처럼 네. 일생에 조각조각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 뭔가 이제 큰 사건이 흐르는 것처럼 느낌이 되는데 16부작이 되다 보니까 저도 네. 보기는 봤는데 네. 보면서 사실 스킵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심지어 스킵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될지 대충 눈에 네. 보이니까 저러다가 나중에 박사로가 해결하겠지라는 흐름으로 가잖아요 쭉 사실은. 사실 옛날에 그런 기업 극화잖아요. 이게 네. 일종의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그 성공담, 청춘 사업하고 근데 그런 것도 전통 있는 장르란 말이지 이런 게 옛날에 톰 크루즈 나오는 칵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전에 많죠, 엄청 많죠. 예를 들어 뭐, 대본서 따지면. 만화 중에 제가 되게 기억하는 게 왜 옛날에 대본서 공장장 3대장 아주 옛날에 80년대 뭐 박봉성 씨. 그래 박봉성 박봉성. 네, 그런 박봉성 작가가 라면 회사 만들어 가지고 성공하는 뭔지 게 알아, 나. 그거 기억나. 아시죠? 두꺼비 라면 뭐 이래서 성공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청춘 기업 국화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그게 현대 버전 근데 보통 거기 보면 전형적인 선악구도 안에서 되게 단순한 스토리로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인공이 뭘 하는 거를 주로 보여주지 악당들이 뭘 하는 거에 이러지도 않고 주인공들이 항상 고뇌하고 바닥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와신 상담에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이 꼭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생략하는 추세인 게 확실하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 드라마들이 많아지고 확실히 그런 식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고구마를 줄이고 사이다를 늘리면 그럼 사이다를 늘려야 되는데 고구마가 없이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고구마의 형태를 주변인들의 그 반응샷으로 채우는 거죠. 주인공은 고구마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공은 뭔가 답이 있을 거야. 이게 굳이 얘기하면 옛날 공포영화 스크림에서 스크림 보면 구조가 그거잖아요. 처음에 시선이 차단돼서 전화가 왔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이 시드니니까 헬로 시드니 하면서 이게 스크림에 그 악당이 할 때 악당이 어디 있는 줄 모르니까 거기서 시선이 이 불균질한 악당이 나를 보고 있죠. 나는 악당을 어딘지 모른다라는 이 불균형된 시선에서 오는 공포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는 쾌감이 마지막에 이제 그 시드니가 이놈이 어떤 놈인지도 알고 어떤 방식인지도 아니까 숨어서 역전을 하죠.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이 이봐 하면서 헬로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쾌감이 발생하는 건데 요즘은 그 뒷부분만 보여준다는 거지. 앞부분에 그 부분은 안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인공이 사실상 할 일이 없잖아요. 박세로이가 이미 그 보면은 친구가 주식 펀드 매니저 돼가지고 돈까지 불려서 자금력까지 확보한 상태로 언제든지 장강을 먹을 수 있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실 엄청난 큰 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겉으로 보기에 이태원에 조그마한 술집 한다고 사람을 우습게 봤던 장강의 어떤 그 정보력 부족? 약간 이런 건데 그 상태를 계속 그러니까 은폐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왜? 누구의 시선으로? 장강의 시선으로. 내가 보기에 저놈은 내가 내 대기업 입장에서 조금만 손으로 조금만 꼬꾸라질 것 같으니까 계속 시도를 하는데 안 돼.
근데 너무 미지수인 거야. 박세로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사이다라는 게 사실은 확실히 시대 정신, 그러니까 사이다라는 단어 하나로 사실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 깊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되게 미묘한 뎁스 같고 미묘한 논의점인 것 같은 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그 갈등 관계가 되게 극도로 증폭된 걸 싫어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보면은 이제 로얄 패밀리였나 펜트하우스였나.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처럼 아예 나랑 동화되지 않은 세계에 약간 내가 스스로 우리가 나날라면서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좀 덜 쓰고 싶지만 메타적인 시선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그런 종류의 그런 극한의 갈등, 극한의 스트레스를 일종의 유희로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돼 하면서. 그 펜트하우스 치면 그게 코미디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되게 핍진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힘들어하고 꺼버리는 것 같은 거야. 그거를 저도 요즘 그 생각을 딱 한 게 뭐냐 네. 그러면은 그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영화 중에 산드라 블록이 나온 영화가 최근에 하나 있어요. 산드라 블록?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산드라 블록이 어릴 때 어쩔 수 없는 범죄 같은 걸 저지르고 네, 출소해서 하는 출소해서 얘기죠. 나와 아. 있는 말 그대로 굉장히 팍팍한 얘기인데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중간에 현실에서 우리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굴욕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상이 가잖아요.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Unforgivable. 아빠가 뭐 하여튼 Unforgivable. Unforgivable. 근데 그거를 제가 보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어떤 갈등이 내가 힘든지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가 이걸 왜 못 보겠지? 스토리는 궁금하니까 스킵해서 뒤에 되는지 봤어.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마블에 아니면 무슨 액션 영화에서 누구 사지가 잘리고 막 내가 목숨에 이름이 달린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감정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아무 스트레스를 안 느껴요. 근데 아까 말했던 펜트하우스 내가 우리나라 저는 사실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는 게 그렇게 나오는 영어로 표현하면 흔히 오크워드한 그런 상황 아니면 현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까 그 이태원 그 드라마에서도 내가 만약에 술집을 하는데 현실에서 벌어질 어떤 스트레스 되는 상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거 못 보겠는 거야. 그게 맞아요. 왜냐 그러면 더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태원은 그래서 그분들이 다 넘어간 게 오히려 포인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재미가 없어서 스킵하고 알겠으니까 넘어간 건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스트레스는 별로 덜 받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게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이커 입장에서 항상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 뭐 뎁스가 없네라고 욕은 하지만 막상 나도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쭉쭉 봐져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항상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나르코스, 마인드헌터, 오자크 이런 세 작품이 있는데 이 세 작품으로 정말 훌륭해. 정말 훌륭한데 추천을 하면 항상 욕을 먹어요. 이 세 개가. 근데 세 개가 동시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만들었고 갈등 관계가 너무 촘촘하게 촘촘하고 첨예하고 현실감 있어. 리얼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오자크도 시즌 3까지 왔는데 나도 이젠 좀 힘들더라고. 근데 그 세 작품 경우에 저도 다 좋아하고 다 봤는데 스트레스 상황을 그 안에서 만들지만 그게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소소한 그 상황들이 저한테는 더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느끼게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그걸 보는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왜냐하면 어떤 수치도 없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또 그걸 쓰는 사람들도 그런 세대를 거쳐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쨌든 맞아요. 좋은 쪽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자기 취향이라는 게 항상 작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젊은 세대, 요즘 세대 어떤 잠깐 근데 이태원 그거 쓰신 분은 작가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르죠? 그 웹툰 작가님이 드라마도 쓰셨고 아주 네.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은 네, 아니에요. 젊은 분 30대 그러니까 초반 정도. 굳이 세대를 나눠자면 좀 우리랑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그러니까 민감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어떤 수위가에 대해서 딱 봤을 때 느끼는 민감도라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자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몰입해서 보는데 엄청 몰입해서 보니까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이젠 좀 힘들어서 못 보겠다라는 게 문제. 그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오자크하고 나르코스에는 사이다가 없어요. 사이다가 없죠. 네. 근데 그 사이다 없는 게 나름의 카타르시스가. 그렇지. 그리고 우리한텐 그런데 사이다라는 게 사실은 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그걸 그 태도 자체를 일종의 예술적 어떤 형식화하는 게 사실 타란티노가 그런 걸 잘한단 말이죠. 그게 왜 니들 이 꼰대짓 하면서 니들 예술충들
이것도 하나의 분야고 되게 그게 있는 거야 하면서 보여준 게 사실은 타란티노의 작업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사실 보통은 진정한 의미의 그 완전 몰입한 상태에서 탁 터졌을 때 카타르시스를 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항상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말씀대로 민감도가 해서 되게 짧게 빠르게 깊지 않게 탁 치고 넘어가는 요런 게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최소한 한국은.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추세에서 가장 최근에 끝났던, 그러면 또 저의 취향이 드러나는 게, 제가 사실 김다미 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끝난 그의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박 박사님 또 이제 그걸 보시면서 심상정 씨가 생각나서 힘들다. 김다미 씨 좋아합니다. 심상정 씨 뭐 좋은 정치인이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몰입엔 약간 방해가 되긴 저도 하더라고요. 최배우. 근데 일부러 저는 일부만 지금 보고 아껴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의 우리는을 보면 확실히 그런 게, 약간 이제 이거를 조금 좀 뭐랄까 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게 너무 보여요. 뭐냐면은 주인공들의 어떤 컨디션을 통해서 관객들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보통 이런 게 있죠. 주인공의 직업이 하찮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주인공이 속한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아. 일단 패스. 주인공 직업이 너무 좋아. 돈도 벌어.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 직업군에서 돈은 벌 만큼 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다미 씨가 집이 좀 어려웠던 사람으로 출신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옛날엔 그게 집이 너무 어려우면 단순히 그 내 마음의 어떤, 그리고 살면서 약간의 불편함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좀 뎁스가 깊었잖아요. 삶 자체를 좀 먹는 뭐 이런 네.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가는 경우가 영혼이 갉아먹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제가 이 그의 여름을 보면서, 우리는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컨디션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게 나의 그러니까 상처. 이게 이런 말 들으면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옛날 작품에 비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또 거기 남자 주인공 최우식 씨가 연기한 최웅의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고아가 됐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스포입니다. 어쨌든 한 건데,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어요. 누가 버리고 간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럴 수 있죠. 버리고 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사람이 자기 성취와 자기의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다 보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옛날에는 그런 것들조차 부자연스럽게 안 이루어진 주인공들, 폭풍의 언덕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의 그런 조건들까지 엉키면서 사람의 영혼을 좀 먹는 건데, 제가 이걸 뭐가 느꼈냐면, 이미 완성이 된 어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저쯤 되면은 저거는 이미 소화를 해내고도 남아야 될 수준의 이야기여야 되는 주인공인데, 보통 사회에서 사는 사람의 경우. 근데 그거를 통해서 거기 안에서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저렇게까지 될까? 내가 생각을 하다가 역산을 해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님이 다 양부모님 사랑 주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룩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넘기 쉬운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똑같은 거죠. 넘기 쉬웠기 때문에 선택한 거야, 작가도.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얘기라는 거지. 더 인생을 좀 먹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인생을 좀 먹고 싶다라는 작가의 의도였으면 앞에 그 설정들을 오히려 뺐을 거예요. 얘가 직업적으로 성취를 좀 덜 한 상태고 아직은 나아가는 중이고, 내가 뭔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예를 들어 뭐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양부모한테도 뭔가 학대받고, 하지만 나는 심성이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모든 게 다 이룩된 상황에서 약간 어렸을 때 그거 자체가 트라우마로 우기는 게 그 언밸런스가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큰 갈등을 피해서 빠르게 해결 국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설정해낸 고난이다. 김다미 씨의 국연수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가난이란 설정도 그런 거다,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뭘 느꼈냐면, 다 보니까 다 재밌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약간 개복치 같은 거야. 별거 아닌데, 그 세계 안에 동화돼서 보다 보면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상처에는 다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 능력이 있어, 다. 경제적으로나 이미 나이 들어서 그 사회적인 그걸로. 근데 거기서 위기라고 등장하는 게 그 정도 수준에선 다 충분히 회복 가능한 고민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다 개복치 같은 거야. 거기다 플러스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드업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이 고민 때문에 불거진 어떤 고민들을 끌어들여서 타인의 영혼도 파괴하고 내 영혼도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집안 저 집안 풍비박산 나서 원한도 사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고민이었던 거예요. 내 고민이야. 근데 사실 너한테 말 못하고 있었어. 근데 말했네? 해결. 왜 해결되냐?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들의 컨디션은 이미 그걸 충분히 뛰어넘을 만한 컨디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순간 해결.
그 드라마 그래서 그냥 해결돼요.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옛날 왜 그거 기억나십니까?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이런 평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영화가 빌드 없이 에피소드로만 이루어져 있냐. 그게 잠깐 무슨 내용이었지? 저 천도연 씨랑 설경구 씨가 그냥 동네에서 그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과 이렇게 오케이. 예, 기억났어요. 서로 그냥 썸 타다가 결혼하는 얘기죠. 근데 얘기가 빌드라기보단 그게 사실은 그 에피소드 단위. 그냥 이렇게 쳐다봤네, 지나갔네 이런 거다 보니까 큰 뎁스 없이 쭉 흘러가다가 이제 그냥 영화가 행복하게 끝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 비판했던 게 에피소드 중심이다 이거지. 근데 이거의 트렌드가 바뀌었던 게 그 부분 이제 응답하라 감독님과 작가진이 그 사실 예능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응답하라 시리즈랑 슬기로운 시리즈 런칭하면서 그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빌드라기보단 빌드는 밑에 살짝 있는 거 그냥 해리 씨가 누구랑 사귀냐 정도 하나 있고 에피소드잖아요. 다 그냥 그 안에서만 소화하는 건데 그거 이제 최신 트렌드로서 그해 우리는이 빌드 없이 그리고 주인공이 소화 가능한 수준에서의 스트레스로서만 존재하는 상징적인 고민들 몇 개만 심어놓고 드라마 16개를 달리는 거죠. 그걸 보면 엄청난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저한테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한테 사실 없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봐지지도 않아서 이거를 해석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PT 수업 듣는 그 공영 방송의 PD님의 개인적인 지론을 말씀하시기를 그 과거로 타임슬립물이나 그런 사극 같은 게 유행하는 이유가 현대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그때는 줄 수 있어서가 아닐까. 멸문지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로 비비면서 이거 과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굉장히 낮아진 폭력 수위와 성적 묘사나 아니면 설득과 가스라이팅의 중간쯤 어딘가가 네. 과거로 간다면 가능한데 현대에서는 너무 안 되는 게 이제 커먼센스처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글쓰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사건이 있어야 이걸 동력 삼아서 그 사건을 해결하냐 마냐 이렇게 이야기가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원 클라스나 그의 우리는을 보면 재미가 저는 없어가지고 저는 업자 마인드로 보거든요. 네. 나 여기서 뭘 가지고 올 수 있나. 근데 뭘 가지고 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지고 오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위기감으로 있고 일시적인 바람이기를 바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업계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신 좀 깊은 약간 흔히 말하는 좀 빌드가 있는 스트레스다라는 건 대부분 사극이 많고 그래서 시작이 바로 멸문지화로 시작하잖아요. 가문이 망했고 뭐 노비로 천출이 된 양반의 뭐 이런 무협지가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현대에서는 아까 이제 약간 요건 맥락은 들으시는 분들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설득이냐 가스라이팅이냐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온 농담 같은 말이냐면 그의 우리는을 보시면 아시는 게 그의 우리는 주인공은 되게 쿨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좋아해. 근데 보통 좋아하는 거를 말할까 하다가 나는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썸을 타면서 본론을 안 말하는가를 궁금했다가 보고 이해한 게 그 농담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말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 윤 관장님 나 윤 관장님 좋아해. 그런데 윤 관장님이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어른들 옛날 우리가 청춘이던 시절에는 아니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어? 내가 내일도 찾아올게. 나 한 번만 얘기해줘. 아니 잠깐 지금 만나. 이렇게 전화를 몇 번도 하고 흔히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머지는 이게 요즘은 그렇게 하면 범죄지. 가스라이팅. 범죄. 가스라이팅. 특히나 만약에 우리 둘 사이 위계가 있어. 얘가 예를 들어 내가 좀 나이가 많아.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었고 얘는 고3인데 대학생이 이제 됐어. 그럼 그루밍 뭐 이런 용어들로 이것을 어떤 범죄화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현대문에서 그렇게 둘이 썸을 타다가 싫다고 싫단 말이 하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두 남녀가 야 국연수 나 너 좋아하는 데인데 국연수가 싫다고 했으면 사실 그 드라마는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감독이 은근슬쩍 작가가 범죄를 미화하네? 사실 약간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야. 가스라이팅하네? 남자 주인공 가스라이팅 오지네. 실제로 저는 그런 댓글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남자 주인공이 가스라이팅 너무 하는 거야. 여자 주인공한테. 그래서 보면은 그의 우리는 보면은 남성성이 완전 거세가 돼 있어요. 남자 네. 주인공에게서. 그래서 보면 거기서 나온 최우식 씨의 네. 캐릭터는 사실은 등치만 컸지 그 아역 나오거든요. 한 5-6살짜리. 그 아역이나 다 큰 최우식이나 캐릭터성이라는 게 딱히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그 성장 이게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뭐 위치나 이런 건 성장을 했지만 체격도 성장을 했지만 말을 좀 더 어렵게 하다 뿐이지 이 사람의 태도라는 건 초지일관인가 6살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게 되게 의도적이에요. 위험하지 않아. 큰 개 같아 그냥. 막 말라뮤트 같아. 아 이거는 이게- 위험한 또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주도권이 항상 여성 쪽에 있어요. 이거는 아니 근데 묘사가 드라마 실제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념적인 태도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런 스토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치밀한 이유를 생각했다기보다도 제가 그 부분을 아직 그 요리는 다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미 시대가 우리는 쓰면서 그거를 자기 검열처럼 느끼잖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가스라이팅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우리는 쓰신 작가님을 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는 쓰는 사람 자체가 체화된 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제 나와. 얘기가 그러니까 그 우리로서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검열을 해야 되지만 그죠. 그들에겐 그게 자연스러운 세계인 그러니까 거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막히는 게 부자연스러우니까. 네. 근데 이미 그게 체화된 사람한테는 그냥 스무스하게 당연한 어떤 귀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체화란 말씀하셔서 잘하신 게 제가 시대 정신이랑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그냥 유행이면 어떤 안 그런 애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다 노력해서 쓴 거라고 하면 제가 시대 정신이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이미 그게 당연한 굉장히 그 작법과 그 형식이 당연한 사람들이 글을 써낸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계신 소장파 관장님 같은 분들이 쓰시는 글의 그 뎁스보단 얕을지언정 그 흐름들이 지금의 사람들이 원하는 형식의 트렌드, 형식의 이야기가 아닌가. 좀 더 심각한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태조 이방원 보면 되는 거고 심각하고 막 철퇴로 사람 대가리 깨고 이런 거 보고 싶으신 분들 거기 보는 거고 싫다. 나는 좀 말랑말랑하고 예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한 거 즐거운 걸 보고 싶다. 그리고 사이다 보고 싶다 하면 이태원 클라스나 그의 우린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네. 그 뭐지? 지금 이제 새로 그 다음 세대 분들이 크리에이터들이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업계의 동향과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사실은 퇴장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유는 그 세대 간에 우리가 몰랐던 그 체화된 그것들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 그 세대 안에서의 뎁스를 가지기엔 아직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대의 이 체화된 그 느낌이 또 세대를 이어서 쭉 쌓이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봤던 옛날 고전에 우리가 말했던 건 사실 전통적인 방식의 이야기 빌드업인 거잖아요. 이 안에서의 빌드업이 또 깊이 있는 방식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거고 그거는 이미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박 박사님 말씀에 조금 이제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거세된 남성성이라는 거는 대박 캐릭터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 이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름 유구한 역사가 있는 게 김수현 씨가 그 500년 동안 뭐 누구요? 전지현 배우와 별에서 온 그대? 네, 그거 보면 키스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뉘앙스를 비추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상징적으로는 거세된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잘생기고 뭐 그 돈도 뭐 능력도 좋고 뭐 알파 메일 같은 남자인데 거세된 남성이라는 네. 캐릭터는 너무 매력적인. 네, 뭐 나에게 성적인 위협이 전혀 되지 않는. 네, 데이트를 정말 근사하게 하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손만 흔들고 가는 저 남자. 이 캐릭터는 굉장히 맞는 말인 게 그게 쌓여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지금 네. 바뀐 결과물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쭉 쌓여왔던 네. 거고. 늑대 소년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뭐 사실은 가위손부터 시작해서 네, 네,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사회가 고도화되는 게 이제 선진국 추세로 보면 선진국의 다른 국가에서 대부분 사회에서 요구되는 게 그런 거세된 남성성. 이게 거세된 남성성이라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말 자체가 그 그쵸. 부정적인 뉘앙스, 남자들이 듣기에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해요. 부드러운 남성, 이게 뭔가 데이트 폭력을 하지 않고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이 어떤 그런 살해 협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지 않는 온전한 젠틀한 남성을 이 이게 선진국에서 수요가 있다. 그게 문명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문명화가 된 안정된 세계일수록 남성성이라는 건 잉여 가치거든요. 그죠. 의미가 그럴 수밖에 없어지는 없고 폭력적이고 경우가 모험 폭력 성향이 크고 모험심이 강하고 그리고 체제에 반체적이고 어린애들 말 안 듣는 남자애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남자애들의 모험심 그리고 그 반항심 그리고 그 폭력적 성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문명화된 세계일수록 그런 그 고유의 성적 물론 이제 젠더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관념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 보통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상이라는 건 사실 현대 고도화된 현대사회 특히 이제 그 남자가 힘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들이 많은 방식이 산업이라든가 사회 안에서 다른 뭐 기계라든가 그죠. 체제로 대체가 된다면 남자들이 남성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운동선수 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뭐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뭐 그 건설 현장에 뭐 몸 쓰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은 뭐 다 이런 이제 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입돼서 이제 근데 그걸 또 어쨌든 대부분 네. 남자들이니까 거세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단 그렇지. 말인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가 문명화된 사회 안에서 데스크 업무를 보는 사람에게는 남성성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유리한 가치가 아닌 거고 오히려 스타트업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젊은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스타트업이 되게 나름 인기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거기에 모험이라는 그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되게 크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뭐 약간 딴 얘기로 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현실적으로 딱 느낀 게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친구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저랑 상당히 많이 나는 이제 갓 서른이 된 친구인데 이제 여성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준 게 너무 그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게 자기가 소개팅을 여러 번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소개팅 계속 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자기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그게 뭐였냐 그러면은 상대방 남자들이 항상 자기의 남성성이 강하지 않음을 굉장히 매력 어필을 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맞아요. 무해함을 예, 어필한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명, 3명, 4명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그러니까 저랑 동년배가 아니라 나이가 그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쭉 공통성이 왜냐면 그 중에는 뭐 회사원도 있고 뭐 크리에이터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직업의 사람이 있는데 딱 공통점이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그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고 나도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자리도 없지만 소개팅을 간다고 쳐도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건 결국 그건 거예요. 저 나름 헬스장에서 몸을 가꾼다라는 게 힘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헬스장 같은 데서는 몸을 이쁘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집에서 저 요리 열심히 잘해요 라든지 이런 거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가가지고 파이트 클럽 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클럽. 매력적인데 너무 매력적이다. 네. 터프하다. 그래서 그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관계의 중심이 김다미 씨요. 교회 우리는 해서 김다미 씨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이 그 연애 이제 결혼 말고 연애 관계에서 남성이 그동안 뭐 이렇게 남자답게 뭐 고백하고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위험 인자로 구분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꽤 됐죠, 맞아요. 꽤 됐다 보니까 그러면 남자가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관계에서 키는 여자가 쥐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대사 중에 사실은 아예 대놓고 선언을 해. 그 최우식 씨가 대사 중에 이것도 스포지만 아니 어차피 나는 계속 너한테 진다. 내가 네 앞으로 다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넌 나한테 그냥 미안하단 말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들의 관계는 사실 그걸로 정의가 되는 건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아까 얘기한 드라마의 뎁스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변수, 사람이 삐끗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라는 걸 다 거세해놓고 나니까 남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내가 넘을 수 있는 허들이란 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생리적인 것들밖에 없어라는 건 거지. 그죠. 예.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지. 내가 네. 아버지 손을 놓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윤 관장님은 지금 PT 하시면서도 열심히 또 글도 쓰시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의식을 계속 하세요? 아니면은 저는 일단 그 젠더 이슈에 대한 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 이렇게 체화됐다라는 어떤 시대 흐름이라는 그러니까 게 있잖아요. 사실 잠깐 정리를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젠더 이슈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젠더 이슈도 이거 우리는 맞지만 비판적인 관점이 아닌가 시대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젠더 네. 이슈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가 원하는 또 다른 의미의 그 롤 모델인 그렇지. 거죠.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그 역할 거기엔 당연히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사람은 여성 남성 뭐 다른 성도 있고 제3의 성도 있다면 그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성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걸 젠더 이슈로만 그죠, 봐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혹은 특정 네. 진영이나 특정 문제 때문에 아니 이게 페미니즘 때문에 뭐 페미 묻었나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시거나 또 그 반대로 페미니즘에 대한 그것이 검열 기제로 작동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지금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시대가 변해서 그것들이 이제 흡수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그 새 시대가 요구하는 그 롤모델 성적인 그 롤모델에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일단 이렇게 길게 해야 돼. 어.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의 그 생각에 따라 이거를 굉장히 좀 다르게 들을 수 있거든. 저는 그냥 직업적으로 레이더를 항상 켜놓는 편이에요. 네. 무해한 글을 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 악플 하나 그 선플 100개보다 악플 하나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불편한 지점들을 다 피해가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고 애를 쓴다기보다는 그게 좀 몸에 배어서 그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내 위치에 반대에 있는 사람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그래 이제 나도 대박 캐릭터는 남성성을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사도 굉장히 신경 써서 써야 된다라는 건 있지만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냥 별일이 안 벌어졌는데 60분이 지나가는 거. 그거 되게 네. 엄청난 스킬이에요. 거기서 위기감이 훨씬 더 크게 오고 있고 그러려면 뭔 일이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하는 그 PT 회원님들이 경력이 많으신 작가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인사 그만하고 싶다. 인사?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맨날 누구 만나서 안녕 밥 먹었니? 이 대사를 더 이상 쓰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진도를 빼고 싶다 나는. 사건이 벌어져서 범인이 누구냐 뭐 아니면 사귀어서 헤어졌냐 말았냐 오해가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싶은데 16부를 나는 못 채우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려면 만나서 인사하고 밥 먹은 얘기를 하고 동네 등장인물들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만 이 분량이 빠지는데 그것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진짜 근데 많이 그게 하시죠. 우리는 그걸로 채워져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위기감을 엄청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건 뭐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 만나고요. 맞습니다. 밥 먹고 그 차 마시는 게 다예요. 네.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왜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몸에 배인 게 그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하던 게,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좋은 글, 좋은 사건들은 시작부터 설명하는 건 재미없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사건의 중간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일단 그게 정답은 아니고 작법의 일부 중에 하나인데 아까 윤 관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것부터 다 시작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체질적으로 일단 맞습니다. 체화가 안 돼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래된 일본 드라마 영화의 매니아인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특별히 또 한국인에게 약간 체화되지 않은 감각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게 야스지로와 그분들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시냐 근데 네. 그건 그 작품 특유의 그 세계관이라는 거 우리가 아니까 처음부터 그런 작품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관없죠. 근데 이제 윤 관장님 말씀 제 생각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마치 그 작법처럼 쓰게 될 때 이상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즈 야스지로 같은 거를 쓰겠다고 치면 그게 아무 문제 되지 맞습니다. 않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그 어떤 특정 장르 아니면 장르? 특정 그 분위기 속에서에 맞는 작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도 요즘은 16부작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는 액션을 지금 써야 되는데 왜 밥 먹었니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라는 어떤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로사 아키라 같은 걸 쓰는 장르인데 들깨 같은 영화에 구로사 아키라가 기용한 작가가 야스지로인 거야. 그래서 야스지로가 밥 먹었니? 첫 씬이 다다미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 제목이 혹시 오하이오니? 뭐 이런 건데. 엄마 오늘 저녁에 돈가스 먹으러 가요가 첫 대사라는 거지. 이제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감각이면 좀 이상하다 이런 근데 게. 사실은 원래는 그냥 그 누구야 그 미운의 토시로가 바로 형사 현장에서 시체 이게 뒤적이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그리고 그게 더 익숙하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갑자기 전화 걸어서 오늘 돈가스 먹을 거야라고. 사건 현장 시체 보기 전에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오늘 돈가스 저녁 메뉴 어때요? 이게 엄밀히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갈등이나 스토리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미시적인 거지. 그렇지. 그죠. 미시적인 거란 말이죠. 아무 사건이 없는 네. 이야기라는 건 없죠. 그런 건 어떻게든. 아니에요. 미시적인 건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에브리인을 보면서 재밌게 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게 레퍼런스로 수도 없는 작품들이 떠오르는데 뭐 거기에 대놓고 제목으로 나오는 뭐 우리가 그 시절 좋아했던 소녀 대만 영화가 있고 뭐 여기 우리 아날람에서 몇 번 언급했던 블루게이트 크로싱도 있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이 대표님도 좋아하시지만 옛날 일본 드라마 중에 모토카레 그죠. 모토카레라는 작품이 있었고 또 정말 좋은 작품이죠. 그리고 그 하라히데노리라는 만화가가 그린 내 방으로 와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하라히데노리 좋은 만화가죠. 예. 그 제일 유명한 작품이 아마 한국에서는 졸업이라고 재수생 애들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쓴 작품 중에 그 동거하는 얘기가 있어. 내 방으로 와요.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간 이게 커리어 이제 성장기 때 만났을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이 학생 너나 나나 재수생이니까 연애가 되는데
커리어가 어느 정도 쌓인 성인끼리 만났을 때 이 커리어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우리 둘이 계속 이 방에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이 순간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라던가 아니면 키리코 나나나의 호박과 마요네즈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 작품들이 다 미시적이에요. 사실은 되게 사소한 여자친구가 집에서 피아노만 치셨는데 남자 주인공은 사진작가야. 사진작가로 커리어는 안 풀리는데 여자친구가 집에서 까딱까딱 손가락으로 헤드폰 쓰고 이제 일본은 집이 좋으니까 피아노 못 치잖아. 네. 그래서 내 방으로 와요 같은 경우에 여자친구는 이제 아마추어 작곡가 같은 애였는데 헤드폰 끼고 전자피아노로 까딱까딱 그냥 깔짝깔짝 하는 거 같은데 어느 순간 얘가 유명한 음반이 히트해가지고 리사이트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집에 올 때마다 얘가 없는 거야. 피아노는 뭐 이렇게 수건이 덮여지고 그러면서 얘네 둘이 갈등이 시작하면서 그 이제 이 대표님 표현대로 개복지 같은 연애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감성이 지금 한 20년 전 일본 감성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일본 영화에서는 이제 그게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특정 장르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법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되게 이종 장르도 많고 한국에는 원래 좀 약간 혈기왕성한 솔직히 한국으로 치면 약간 오지아스지로보다는 구로사와키라 쪽인데 선호가 그런 장르에서 마저도 맞아요. 이제 그런 이 일상성이 침범해서 그런 얘기들을 작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말씀 잘하신 게 그의 우리는 같은 경우에는 메인 갈등이 되게 핫한 이미 핫한 작가가 이거 다 스포입니다. 핫한 작가가 된 남자 주인공이 대기업과 콜라보해서 행사를 하려고 해. 일단 사건의 스케일 담화가 커. 저는 안 봤는데 그 얘기만 들으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얘는 그냥 조용히 이름을 알리고 그것도 그 설정도 어느 순간 흐지부지 사라지는데 얼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작가를 김다미가 섭외를 해야 되는데 얘가 옛날에 나랑 연애했던 걔인 거야. 김다미 씨 안에 국연수. 국연수. 근데 이 설정만 놓고 말씀대로 되게 기업 극화에 막 이런 거 같은데 문제는 그 얘기의 기본 갈등 골자는 모토카레 옛날 남자친구랑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 옛날에 히로세 료코랑 그 아라시 멤버였나요? 아니죠. 그 아라시 멤버가 아니라요. 카툰이었나? 그 형제 무슨 교다인데? 토모토 교다였나? 네 맞아요. 토모토 교다인가? 네, 하여튼 그 히로세 료코 한창 많이 드라마 찍을 때 나왔던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얘기가 진행될수록 갈등하는 내용은 보고 있으면은 그 내 방으로 와요나 키리코나나의 호박과 마요네즈나 이런 감수성들이 있고 거기에 나중에 문제는 이 얘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그들을 누군가 찍고 있다라는 게 의식이 된 상태의 주인공들이야. 메타적이네. 이게 뭐냐면 내 삶이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다라는 게 왜 그 요즘 세대들이 뭘 하든 인스타를 찍고 그 뭘 하든 MZ 세대 미드 오피스 같은 느낌. 그래서 항상 그 중간에 메타적이야. 내가 하는 행동들이라는 게 그 찍혀서 나간다라는 게 나레이션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나온 이유가 외삽이 되는 수가 있는 게 형식적으로 사실 그것 정확하게 정교하게 맞지는 않지만 인터뷰 나에 대한 다큐를 찍는데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도 양식적으로 사실 그런 게 들어왔던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날람에서 한번 얘기했던 게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보면은 그 주인공이 상상을 한단 말이야. 우리 저 가키 짱이.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되게 오래된 열정대륙이라는 그 1인 그 다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뭐죠? 6시 내 고향을 전해하는 인간극장 네. 같은 그런 프로인데 뭐 그거 하는 것처럼 외탑이 되는데 이거는 되게 그냥 불쑥불쑥 필요한 대로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위화감을 아무도 안 느껴. 아라가 기우이도 결혼을 했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진짜 여러 가지의 어떤 장르적 전통들이 하이브리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드는 생각이 이 위기감이 그 케이팝이 뭐 여러 가지 짬뽕을 잘 섞었는데 묘하게 잘 섞어서 터졌다 이건데 사실 그 살인의 추억이나 그 부산행 같은 영화들을 해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섞었지?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한 영화인데 살인의 추억에 사람이 죽는데 코미디를 해? 이걸 섞는 것 대단한 걸 저희는 너무 익숙하지만 이까지는 저희가 잘 따라왔단 말이죠. 사실 저희의 메인 장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나 잘해 이런 거잖아요. 부산행도 뭐 정치 비판에 운동부의 사랑에 뭐 별의별 게 다 섞어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빔밥이다. 저희는 당연히 한 음식이지만 이런 건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 해석이 안 되고 있는 제 스스로 여기도 뭔가 될 법한 걸 다 섞었는데 그 고추장이 없는 어떤 거를 맛있다는 거야. 이게 비건이야 뭐야.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위기감이 저한테는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오징어 게임도 잘 되고 지금 우리 학교는 또 잘 되기 때문에 나는 저쪽에 투신한다. 강력한 이야기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멜로를 쓰더라도 강력한 무슨 기분이냐면 난 락커야. 나는 락커인데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때 이미 힙합으로 대세는 넘어갔지만 여전히 락커 시장은 있어. 약간 내가 건진 로지즈가 됐어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락커까지 그렇게까지 궁지로 갔나요? 아니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 시대의 작법이 변하고 이건 이제 작가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럼 이제 감독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우리 일부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다 보니까 사실 감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중요도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분들은 오퍼를 주시는 분이지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무슨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존중받는 분들은 크게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그분들을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영화 감독보다 창작력이 떨어지고 너희들은 창작가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업계의 분위기가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업계 안에서 롤이 좀 다르다. 네, 롤이 달랐다는 거죠. 프로그램 디렉터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를 관장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영화 감독과는 조금 이제 수행하는 롤이 달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 지금은 OTT 시장이 되고 나서 감독, 작가가 그러니까 거의 영화적인 시스템에 조금 더 기울어진 감독 작가를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PD조차도 드라마 연출자들마저도 영화 감독처럼 영화 감독 같은 그런 연출자의 이름, 명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OTT 시장에서 다른 영화 감독과 함께 그 연출의 그게 이제 연출가로서 그리고 작가들은 또 작가로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추세인데 업계에서 보고 있는 근데 이제 이 둘이 롤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세계관이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서 연출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집에 가서 오늘부터 감독이시니까 내일 지금 우리 학교를 찍으시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할 때 영화 감독 출신과 드라마 감독 출신이 다르잖아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는 충돌들이 저는 그러니까 저희끼리 메이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각 출신마다 만들어낸 게 좀 달라서 좋게 말하면 재밌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혼파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이 감독이 영화 감독과 TV 감독 이걸 업계에서 보는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OTT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요즘 추세상 OTT에서 촉발된 시장에서의 그 관점의 변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이제 영화는 감독의 영화고 감독의 예술이고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라는 거에 전적으로 이제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깨너머로 봤을 때 그렇지만 조금 두 이제 작가와 감독이 영화 드라마에 따라서 그 힘이 센 포지션이 다르지만 그 영화 감독과 드라마 작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생태계도 좀 달라서 네. 영화 감독님들을 보자면 UFC 선수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경기 나가서 이기면 파이트 머니를 받을 수 있어요. KO로 끝장나게 이기면 내가 신인이라도 그 파이트 오브 나이트 같은 상금도 받을 수 있고 UFC에서 너는 3게임 더 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 게임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한. 그리고 대부분은 3게임을 다 채우고 UFC를 나오게 되는 만신창이가 돼서 은퇴하는. 네, 몸도 상하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영화 감독님들이 보면 뭐 3편 이상 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3편 하면 성공한 감독이지 사실. 네. 소문에 의하면 봉준호 감독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 노동력을 뽑아내면 거의 뭐 갈아 넣었다고 봐도 3년에 한 편씩 찍는 감독님들의 건강이 좋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갈아 놓고 많은 횟수를 못 뛰고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중요한 포지션이고 드라마 작가님들은 야구 선수 투수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김은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리그 1선발 같은 느낌인 거죠. 내 공 하나가 한 500만 원 한다. 이런 느낌이라면 대부분 그 드라마 작가님들 중에는 5선발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중계도 있고. 하지만 드라마 작가는 꼭 선발 투수여야만 해요. 그래서 경기에 나가서 한 5점 내줘도 5회까지 던지면 다음 경기 나옵니다. 그렇지. 영화 감독이 그렇게 하면 은퇴. 끝이지만 드라마 감독은 그 16부를 써낸다. 지금은 10부, 12부 이렇게 줄었다 하더라도 그 분량을 써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기 맞아요. 때문에 맞는 비유인 것 같은 게 그 선발 투수는 한 시즌을 풀로 로테이션을 지켰다만으로 되게 높은 평가를 같이 받거든요. 인정을 받지. 여기서는 그럼 그게 16부를 끝까지 써냈다? 그렇지. 네. 그렇게 한 시즌을 풀로 돌려서 별 문제 없었다. 네. 거기다 시청률까지 좋으면 흔히 말하는 그러면 방어율까지 높으면 1선발, 2선발이 된다. 이런 거. 완투한 거죠. 완투. 완투까지 하고 혹은 풀 시즌을 뛰었는데 뭐 예를 들어 15승 이상 투수다. 네. 그러면 이제
메이저리그 검토 이러면서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뭐 계약을 원해 이러면서 막 내 이름이 뭐였더라 김은이었나 이러면서 이제 사실 높은 곳으로 가시는 건데 그 오선발만 돼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지. 드라마 작가님들 굉장히 삶이 윤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조업에서 그 정도 유명세로 치면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네. 드라마 작가들은 꾸준히 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서 뭐 한 7, 8점 내줘도 제가 팔에 던졌잖아요. 이러면 다음 경기 나옵니다.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에 운명이 걸린 영화 감독과 꾸준히 써내는 체력이 중요한 드라마 작가님의 그 습속이라고 해요. 생태계 자체가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드라마 작가는 데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취를 이뤄낸 거고 네. 쉽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야구 선수를 한 시즌 묶어두려고 16개 계약 안 하고 20개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두 명의 삶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OTT로 오면서 약간 UFC 선수 같은 선발 투수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아, 예. 예. 왜 그 야구 선수 선발 투수가 점수를 좀 내줘도 되는 거는 공을 100개를 던져야 되니까 네. 그중에 안타 몇 개 맞아도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드라마 감독님들이 10회차까지 못 찍거든요. 네. 60분을 찍는데 7, 8번 정도 나가고 후반으로 갈수록 회차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나가면 무조건 10분을 찍어와야 되는 하루에 10분은 네. 걷어내야 된다. 네. 그러면 뭐 이제 10분의 오케이 컷을 찍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의 오케이 컷을 가져와야 자를 거 자르고 10분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콘티 좀 안 좋은 거가 무슨 의미냐. 아, 그렇지. 네, 공 100개 던지는데 안타 10개 정도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뭐 조명이 문제냐. 7회를 던졌는데 나는 4선발이다. 이게 가능한 포지션인 거죠. 그런데 OTT로 넘어왔더니 OTT가 우리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퀄리티를 좀 높여달라. 이게 아마 넷플릭스가 요구하는 게 4K 이상의 뭐 5.1 채널 그쵸, 사운드 그쵸. 뭐 이런 기술적인 기준을 높여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15회차 정도를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15회차가 몇 분 기준인가요? 한 부작 찍는데 15회 촬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 하에 네. 네. 15회차인데 여기서 한 회라는 건 대략 한 50분. 네. 네네. 네. 45분으로 치면 3분만 찍어오면 되고 드라마 감독님들은 10분씩 찍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일의 강도가 3분의 1로 줄어든 건 거죠. 근데 OTT 감독님들은 제가 느끼기로는 여전히 드라마 감독님들과 비슷하게 회차를 완성해내면 그냥 인정받는 분위기긴 한데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고 점점 더 높은 퀄리티의 그 약간 제가 듣기에는 이제 선발 투수 비교했으니까 OTT는 약간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선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음은 없어. 우승하려면 지금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음. 팔이 당장 갈리더라도 일단 완투는 해야 돼. 그래서 넷플릭스 지금 라인업 우리나라 잡혀 있는 거에 그 감독님들이 대부분은 영화 감독님들 아닌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봤던 라인업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의도한 바는 아닌데 네. 드라마 쪽에 넘어오신 감독님들의 작품들보다는 영화 하시던 분들이 찍는 작품이 잘 됐어요. 좀 더 DP도 그랬고 오징어 게임도 그랬고 네, 했으니까. DP 오징어 게임 뭐 그런 게 요번에 대표적이죠. 지금 지우학은 TV 그분이 영화도 하셨어요. 그분은 담호 감독님이신데 네. 중간에 이제 그 영화로 이제 가셨죠. 아, 그래서 영린 찍으시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드라마는 영상을 안 봐도 소리만 들어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량 자체가 한 1, 2, 3 정도. 많으면 3, 적으면 1까지도. 대사만 들어도 되고 화면 안 봐도 되는 정보량이면 1이잖아요. 밥 먹었어? 여기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상대방의 표정이나 뭐 그 어디서 물어봤는가는 몰라도 될 정도면 굉장히 낮은 정보량이면 박찬욱 감독이 오시면 정보량 한 10 정도 되잖아요. 심지어 대사를 하는 공간의 벽지까지도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니까 저 벽지가 이런 의미였어. 이거 막 논문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분의 정보량이 10 정도 된다고 치면 개인적으로 나의 아저씨를 좋아하는데 나의 아저씨의 성취가 드라마 중에 굉장히 뎁스가 제일 깊은 게 아니었나. 여기 막 캐릭터들마다 그 고유의 컬러가 있고 조명 컨셉이 있고 뭐 그 180도 업체 이런 그거를 일부러 어기는 유일한 드라마. 딴 거는 못 지켜서 어기지만 나는 의도가 있었어. 이런 거의 유일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정보량이 거의 한 5 정도 되지 않나. 하지만 봉준호 감독님 오시면 이제 뭐 주인공 이름 다 의미 있어. 그렇잖아요. 주인공 이름도 허투루 지으지 않는 정보량이니까 굉장히 높다면 OTT가 요구하는 수준은 5점 정도. 15회차까지 나갔으면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지 이런 건데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 그까지 그 정도는 아닌
이제 작업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단적으로 최근에 비유해 볼 수 있는 이제 참 예가 드디어 한국에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걸 좀 정리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영화가 시간이 좁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미장센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영화 안의 정보들을 레이어를 두텁게 쌓아서 눈이 갈 때가 많은 거죠. 정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씬을 보면서도 그냥 단순히 아까 말했듯이 이 이야기가 그냥 제가 이겼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맥락적인 그리고 좀 더 많이 그게 보이는 사람에겐 이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많이 채우려고 하고 그게 원래 영화의 미덕이 영화 작법의 그 어떤 그런 기본이 된 건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그것을 기피하면서 왜냐하면은 뭐 분량의 차이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일주일에 뭐 몇 분을 120분을 다 빨리 채워야 되니까 그 뒤에서 벽지 깔고 있을 확률이 없잖아요. 빨리 섭외한 데 들어가야지 거기서 또 섭외해서 지금 찍어야 되는 섭외해서 들어갔더니 벽지를 지금 다시 새로 이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누가 닭이냐 달걀이냐 모르겠으나 작가들의 또 역량이 커지고 그런 구멍난 부분들을 감정적으로 뎁스가 좀 떨어질 수 있는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작가가 글발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펜트하우스처럼 이제 아주 그냥 그런 천재적인 작품들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 OTT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영화적인 그지만 가성비가 나오는 좀 더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높은 미감은 요구하지만 이 높은 미감이 어떤 의미로 향하는지는 안 나와도 괜찮은 정도의 지금 수준.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논문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제 이 눈의 만족도는 높고 대신에 극장처럼 큰 화면에서 보거나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으면 무슨 다르된 형제 보면은 배경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종소리 나면은 뭐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의사생활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슬기로운 사생활이요. 네, 그게 확실한 건 아닌데 전 집에서 TV로 봤을 때 믹싱이 안 돼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단 연출들이 다 그래요. 이게 폄하가 아니고 이건 제작 여건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나의 아저씨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사운드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사운드에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신원수 PD인가? 네. 그 계열 신원호 PD. PD인가? 그 계열 드라마들이 보면 다 사운드가 되게 네. 거칠어요. 그러니까 정돈이 안 돼 있는데 안 중요한 건 거야. 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펼쳐놓고 찍어서 소스를 건지는 게 더 중요한 프로세스를 취하기 때문에 일단 약간 그런 기술적 퀄리티가 떨어진 건 안 중요하니까 그런 결과물이 이건 폄하가 아닙니다. 그 제작 방식의 차이죠. 네네. 저도 그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5년 뒤에 넷플릭스에서 봤을 때 어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굉장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중요시하고 이 일을 이제 일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몇 년 지나면 그 배경 소리가 안 들리는 어떤 드라마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는 좀 그 가도기 시장에 있는 드라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지로는 드라마 감독님들이 더 많은 미감을 올리는데 노력하는 그 힘을 쓰는 것보다 잘 찍는 영화 감독님들이 마음을 포기하는 게 더 쉽지 않나. 10 찍는 애가 150 던지는 애가 100kg 던지는 거 못게 네. 80kg 던지는 사람이 100kg로 올리려는 것보다 낫다 쉽다. 네. 제가 그런 주장하면 제 친구들이 아닌데 영화 감독 80도 못 던지던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150 던지는 사람이 100으로 던지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150 던지던 사람은 150에 특화된 폼이라서 막상 100으로 계속 던지라 그러면 못 던지는 경우도 사실은 꽤 있을 그렇죠. 거예요. 야구 선수들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독들도 아마 자기 그 비슷한 게 있어서 폄하가 아니고요. 이건 진짜 계속 하는 말이지만 롤이 달라서인데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윤 관장님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지만 일단 방송국이나 방송계에서 드라마 PD라는 분들은 제작자이자 기획자이자 그 심지어 돈 관리도 해야 되고 투자자이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출자에만 특화된 훈련을 주로 받은 영화 쪽 감독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자본이 많아지고 인력이 많아지면 그런 자잘한 여러 가지 롤들을 다른 사람이 해준 상태에서 너가 연출자로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줄 테니 더 해봐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은 연출자로서 예를 들어 영화 감독들이 반강제로 한 50 정도의 연출자 훈련을 받았으면 이분들은 한 30 정도 하면은 일단 30으로 쭉 시즌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갑자기 50 하라 그러면 나머지 20을 하라 그래도 사실은 뭘 더 해야 되지? 이거는 사실은 생태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그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안에서 만약에 이런 생태계를 OTT 환경으로 생태가 또 변하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현재 스코어는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네. 나는 뭐 남 사정은 모르겠고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동실님도 우리 방송에 참가하시면서 우리 고전 명작방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미덕, 미학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얘기했단 말이야. 고전 명작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짓이 그냥 틀딱들의 의미 없는 저기 뒷방 노름이냐? 그러니까 나도 내 작업에 의미를 갖고 싶은데 새 시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향 평준화가 돼가는 기분인데 그럼 우리가 그런 미학을 이야기하는 게 학교에서 아카데미에서 미학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는데 클래식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 말고 이게 그 실제 산업 현장과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느냐 미학을 이야기하는 게 그런가요? 아니면 틀딱들의 그냥 의미 없는 저희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인가? 아니 취미 저는 생활이냐 우아한 아. 취미 생활일 뿐이냐. 저는 이게 그 우아한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감과 영상 언어 저희는 이 두 개로 나누지만 이걸 합쳐서 그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요. 네. 네.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시대에서 인스타그램의 시대로 가는 게 그래서 이미지로 가는 중에 있는데 이 이미지를 잘 다루는 능력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 요구하는 능력이고 꼭 영화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지금 제 예상컨대 이제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숙지되어 있는 영상 언어에 대한 그 가나다라를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그 글쓰기와 똑같이 이게 고급 스킬로 가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트레이닝을 한다면 이제 꼭 영화 드라마가 아니라 이제 뭐든 잘 풀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거의 뭐 저쪽 분야에 코딩이 있다면 이쪽 분야에는 영상 언어가 있는 거는 되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인력 시장이라는 얘기가 자꾸 좀 너무 저급하 그 헤드헌터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걸로 제 지인 헤드헌터가 이야기하고 어떤 뭐 있습니다. 영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네, 만약에 뭐 A를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영상을 다룰 줄 아는 이게 되게 큰 리스크는 영상 언어를 잘 다룬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른이 없어요. 아. 네, 우리 윗세대는 영상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언어를 처음으로 이 아카데믹하게 가지고 온 사람이 봉준호 박찬욱 세대인데 네. 임권택 감독님들은 약간 이거 이렇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콘티 짜간 사람들이 봉준호 박찬욱 세대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세대 이후에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건 뭐지 하고 배운 기술인 건데 이 그 고용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영상 언어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하나 있죠. 네. 조회수. 조회수가 누구예요? 조회수. 조회수로 판단하죠. 그렇긴 한데 뭐 근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판단을 네, 하는 그러니까, 거지. 네. 과정에서 미리 그러니까 선판단이 안 다른 되는 기준은 거니까. 내가 모르겠으니까 조회수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경험치 있는 네. 신입을 원하는 거랑 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근데 뭐 영상 언어가 좋지만 미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음. 그 K-팝의 뮤직비디오가 엄청나지만 미감이 높아서 그런 확률이 좀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기가 좋은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을 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상 언어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의 확률이 너무나 높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젊은 10대, 20대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영상 언어의 기본은 깔고 가는데 이제 그 언어들 레벨로 가려고 하자니 글쓰기처럼 모두가 기본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탁 튀어 오를 수 있는 수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사를 받을 수가 없고 약간 그런 상황에 있긴 한데 저는 이 능력을 가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얘기는 그래서 아날람을 듣는 게 시간 낭비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시간 낭비는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로 급하게 근데 정리를 사실 하고 이 대상자인 10대, 20대들 중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학부형에게 학부형 분들께서 들으시고 뭐 주변 자기 자제분들이나 주변 뭐 저기 친척 뭐 이런데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들었던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글 쓰는 걸로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 생산력의 평가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길만 남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네. 또 뭐 딴 얘기 잠깐 하자면 잠깐 그 뭐지? 제 또 친구한테 얘기 듣기로 전혀 이런 것과 상관없는 일반 회사에서 보고서와 기획서를 쓰는 이런 부서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탄하기를 나이가 30 넘고 이랬던 사람들이 보고서 기획서를 쓰는데 너무 비문이 많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해 주느라 시간을 다 보낸다. 그분들이 그렇다고 뭐 학력이 나쁘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아는 대학교 나오고 이랬던 분들이 그 기본이 안 됐으니까 내용이 다 그 뭐지? 내용 파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나이 드시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연습이 필요하다. 제발 학교에서 논술, 시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 글쓰기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꼭 뭐 이렇게 스토리가 아니라도 글쓰기는 정말 중요하다. 일부 마지막에 뭐 얘기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그 텍스트로 다시 맞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전에 대선 나왔을 때 그 광고 만든 동영상 광고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크게 팍팍 이렇게 띄어서 하시는 분. 그거를 제가 한 꽤 오래 전에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미지가 득세하던 시대에 텍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게 굉장히 흥미롭고 그때 텍스트의 시대로 다시 가나? 이런 망상을 좀 했는데 그게 좀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게 큰 역사로 보면 그림을 그리다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리는 시대에서 찍는 시대로 갔잖아요. 지금 영화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찍는 시대에서 다시 그리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CG로. 그래서 뭐 먼 미래겠지만 만약에 모든 걸 그릴 수 있다. 저는 사실 그 미래가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모든 걸 그리는 시대, 배우고 배경이고 뭐고 간에 모든 거를 그릴 수 있는 시대로 저는 간다고 믿고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오길 바라고 이러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미감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CG로 산도 그려야 되고 뭐 물론 찍어오면 더 편하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찍는 게 아니라 그려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미감을 가진 사람 너무 중요한데 이 미감은 어디서 와야 돼? 결국엔 텍스트 작가의 글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특히 미디어 시장의 글쓰기는 지금 현재도 사람이 부족해서 되게 사람들을 원하고 있고 도동신님이 말한 것처럼 기업에서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채용을 늘리고 있고 지금 글쓰기 수업이 2배, 3배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교양 강좌가. 그래서 이미 이 시장은 글 쓰는 능력에 대한 부름을 이미 했다. 근데 지금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게 주식이라면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 잠깐만 이 반론이라기보다는 약간 의문. 아니 아까 이 일을 하게 됨에 있어서의 어떤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네. 꽤 많이 걸린다. 근데 지금이 저점이면 네. 이 얘기를 듣고 이 접점에 뛰어들어서 10년을 버티려고 마음을 먹으려는 혹은 내 자식에게 이게 괜찮대더라 말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그렇지 않냐. 10년 후에도 접점일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숙련해서 드디어 고점에 내 스킬이 숙련된 노동자가 될 때쯤에도 저점일 리는 없지 않느냐. 그럼 나는 다만 윤관장은 지금이 호황이지만 네. 나의 미래는 암울한 거 아니냐. 윤관장 같은 사람이 다 득세하고 나서. 그지?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씀도 맞는데 최소한 이 미디어 업계에서는 허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져 있다. 너무 영세한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그 중간 인재들이 없다가 네. 없다라는 거죠. 지금 중간 정도 나이 때. 네, 로바다야끼도 하고 계시고 커피숍도 하고 계시고 약간 군대로 치면은 그 몰리는 때 있잖아요. 병장들 10명 맞아요. 있다가 자기 이등병인데 훅 빠지고 병장 네. 되고 이런 느낌. 잘 풀린 군번. 지금 군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영진이의 통계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야 이거 버티면 한번 해먹는 거 아니냐? 사람이 너무 줄어들지 않냐? 이럴 정도로 신인의 배출하는 정도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또 네. 약간 반론 아닌 반론 같은 네네네. 질문을 드리자면 요즘 추세가 네. 경력 같은 신입을 구한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데뷔를 하랬더니 데뷔잖아. 데뷔를 하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는 애가 신인이 데뷔를 하는 건데 너 뭐 했어 물어본다면 뭘 하긴 뭘 해. 물론 이제 장편 영화를 데뷔하면서 단편 영화 이런 걸 들이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이제 스펙을 원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펙만 원하고 그 안에 아까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미감이라든지 안에 채워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건 고려가 없다 보니 우리가 재작년쯤에 그토록 통렬하게 비판했던 골든 슬럼버 같은 영화들이 탄생하는 거죠. 왜냐면 스펙만 화려해. 원작 있어. 그 원작으로 영화까지 만드는데 히트했대. 그러니까 당연히 스펙이 너무 짱짱해서 이걸 다시 우리나라에서 스펙이 있는 감독, 뭐 데뷔했던 감독 아무나 신인 말고 그 사람한테 맡겨서 각색을 해서 배우들한테 돌렸더니 대배우님들이 강동원 씨랑 뭐 이렇게 하겠대. 그럼 이게 자체의 스펙은 정말 훌륭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거기서 통렬하게 비판했던 거는 이 골든 슬럼버란 텍스트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도와 주제는 아무것도 여기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도 캐치하지 않았다.
아무도 캐치하자고 흘려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오는 영화들 보다 보면. 네, 점점 그 경향성이 강해졌는데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그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50%의 확률로 2배를 벌 수 있는 것과 90%의 확률로 10%를 벌 수 있으면 기업들은 후자를 선택하잖아요. 개인은 전자에 뭐 코인에다가 건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안정성을 이제 중요시하는 기업의 문화 그리고 그 투자 담당자도 월급쟁이로서 본인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법한 반론이 없는 기획에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네임드 감독과 배우가 오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하긴 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엔터 쪽에서는 그런 명예 자본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더 나빠졌냐 덜 나빠졌냐 그거보다는 이쪽 시장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제 위험한 도박도 나에게 할 수도 있다. 나에게 대비 기회가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인이 데뷔하기 힘든 분위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조금씩 더 힘들어지지만 이제 수요에 비해 지금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올해 네. 이 그 공룡방송 PD님의 말씀으로는 보통 100편의 드라마가 제작되는데 올해 300편이다. 이러면 한 200편 정도의 어중이 떠중이가 데뷔할 기회가 생긴다. 그 어중이 떠중이 중에 한 명이 나였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컨텐츠의 산업 자체가 OTT로 오게 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총 편수는 줄어들거든요. 그 프랑스에서 10편, 한국에서 10편, 미국에서 100편 이래서 인류는 120편의 컨텐츠가 있으면 행복하답니다의 시장이었다면 프랑스 5편, 한국 5편, 미국 90편 이렇게 해서 꼭 120편을 안 만들어도 되는. 왜냐하면 저희가 프랑스 영화를 다 안 보는데 OTT로 오는 순간 유명한 것들은 다 서로가 공유하면서 보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의 제작 편수는 줄어들어요. 아, 총편수는 줄어들고. 네. 그러면 이 시장에 물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인력은 더 소수정예만 남으면 되는 시장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컨텐츠의 시장이 어두울 수 있는데 운 좋게도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먹었다. 1등을 해버렸다.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서 숙련된 노동자가 되는 10년이 지나면 네. 내 미래는 어두운 그거야 당신 얘기고 네. 윤 관장님 얘기고 10년을 지났더니 숙련된 노동자가 되신 윤 관장님은 네. 좋겠수다 이건데 아니 저도 지금 좋지가 않고 젊은이들 아, 이걸 드라마 이렇게 뭐 보다가 뭐 이렇게 뭐 지리산 이런 거 보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해보고 싶어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경청하다가 예. 잘 걸러 들어보니까 아니 숙련돼서 잘 쓰게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리고 지금이 저점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총 제작 편수가 전 지구적으로 줄어들고 한국이 핫한 거야 그거야 지금이고 10년 후는 아니. 모르고 그러면 나는 뭐야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네. 이 숙련된 노동자라는 것이 네. 그 한 방에 망하지 않거든요. 지금 홍콩에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제작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 사람들도 숙련된 노동자를 배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인도가 퀄리티를 미국만큼 올리는 데보다 영상 콘텐츠업의 종사자가 없는 나라에서 영화를 찍는 과정이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그게 비교적 빠르고 경쟁자들보다 엄청나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역전될 확률은 이제 높지는 않다. 높진 않다. 미래도 괜찮다. 하지만 뭐 전쟁 나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미래는 장담할 수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뭐 다 따지면 사실 정말 아저씨 같은 말을 하자면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할까 말까 고민스러우면 하지 말고 그냥 정말 하고 싶으면 하라. 결국 꼰대.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자면.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 글을 쓰다가 졸업해서 취업 못하면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공포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또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꼭 미디어 업계뿐만 아니라 그 산업 전반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 시장이 그 영화 드라마 시장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수십 배 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글 좀 쓸 줄 안다 싶으면 와서 일해볼 생각 없어? 이런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산행 감독님이 네. 게임 회사랑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컨텐츠 제작 회사들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래에는 CG가 훨씬 더 중요한 미디어 업계에는 CG가 훨씬 더 중요할 텐데 거기서 컨텐츠 회사를 사서
그 CG 잘하는 기술을 얻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본인들이 게임 회사가 훨씬 더 잘하고 필요로 한 거는 창작자인 거죠. 감독 작가가 필요하긴 한 것이죠. 물론 감독 작가가 제작사에 소속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언어 소통을 할 줄 아는 PD 아니면 제작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꼭 뭐 글을 좀 쓸 줄 알면 그걸로 뭐 영화 감독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회사에서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직군에서 글을 쓰는 먹고 살기가 좀 나름 그래도 길이 열린다. 네 그럼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 또 드려보자면 사실 저랑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방금 그 게임 회사가 이제 업계에 진출하면서 게임 회사 기준에서 게임 회사가 집행하는 돈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게임 회사 기준에서 영상에 집행하는 돈이 생각보다 적더라. 네. 약간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호감을 가지면서 게임 회사가 또 이쪽에 진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어쨌든 간에 미래에는 아까 그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배후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지고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힘들게 조명기를 이고지고 누군가 골질을 하고 이런 거가 없어진다 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거는 다 없고 다 CG로 대체하고 그럴 거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 중에 왜 우리는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나 풍경이나 로케이션 촬영이나 그러니까 촬영을 나가는 촬영 기술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그런 컴퓨터 그래픽과 그런 걸로 인공지능 특히 딥페이크 사이버 캐릭터로 대체된다면 작가나 감독도 AI로 대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AI가 대체하는 인력은 중순령 노동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준숙련 노동자. 중간. 네. 서빙을 로봇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게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빙은 사람이 계속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최저 시급을 주면 서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사가 굉장히 우선순위잖아요. AI로 대체되는 우선순위잖아요. 네. 하지만 회계사가 합법적 꼼수를 써서 기업의 세금을 아껴주는 일을 AI가 할 수 있을까? 이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더 잘하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 헤드 회계사는 살아남고 이 사람을 서포터하는 사무원들이 AI로 바뀌는 건 거죠. 그래서 숙련도가 높을수록 대체될 확률이 좀 낮은 거죠. 그리고 중간 계급들, 그러니까 3.3% 저희 같은 프리랜서 회계를 해주시는 분들은 기장 업무만 해주잖아요. 네. 그거 지금 3.3이라는 어플 쓰면 해주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직군들이 바뀌는 거지. 그 직군의 이제 탑들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저는 김은희 작가님의 그 글을 이제 보조 작가가 AI로 바뀔 수 있지만 그 본인은 바뀌지 않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조 작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헤드는 살아남을 거라고 치더라도 김은희 작가님이 혼자서 1년 동안 한 개 쓸 거를 5개를 AI를 통해서 소재와 이런 걸 던져서 만들게 되는 뭐 아예 작가와 감독 수 자체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네이버 웹툰은 채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AI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창작력을 내면 알아서 색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크리에이터님 더 많은 작품 뽑으세요. 약간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채색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들게 되고 그 스타 작가들은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스타 작가들의 파이가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 아마도 다른 포지션은 더 많이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이왕 던질 거 이제 그리고 또 예체능이 또 위너 테이크스 올 뭐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 원래가 정도, 그런 시장이죠. 그건 좀 감안하고 들어와야 되고 안 되면 기업의 이제 회의록을 정리하는 포지션으로도 지금 기업들이 원한다. 그런 데 가는 것도 뭐. 왜냐면은 그 최근에 AI의 그 기술이 정말 눈부신 게 뭐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광고에서도 웬만한 캐릭터 중에는 사실 실제 배우가 아닌 맞습니다.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사이버 캐릭터가 꽤 많이 포진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데 모델 쪽에서는 저희가 모르고 지나쳤지만 존재하지 않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가상의 버추얼 휴먼인 경우가 꽤 되죠. 요즘 많이 이제 광고에 글로벌 대기업에서 너나 할 거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고 있죠. 네. 실은 제가 이걸 사업을 하려고 네. 버추얼 휴먼 핵심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캐릭터를 만들 줄 아는 인력이다. 이래서 그 VC에게 이걸 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 3년 전이었나? 이해를 못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애먹었는데 아마도 이 설명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분이 지금에서야 하는 얘기가 삼성과 LG 버추얼 휴먼 봤어요? 이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날 깐 거를 까먹고. 근데 뭐 그 중요한 그 친한 친구라서 그런 건데 지금 이미 버추얼 휴먼을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 뭐 삼성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요. 뭐 이런 광고를 그 버추얼 휴먼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그 3D 모델링을 굉장히 잘하는 그 툴 회사에서는 예전에는 영화의 CG를 서포트했는데 지금은 그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고 클릭 몇 번이면 나와 닮은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줍니다. 제페토에서 내 사진을 찍으면 나와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고사양해.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람을 데려다 찍는 비용을 보다 CG가 낮아진다면 이제 자본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이제 버추얼 휴먼은 사고도 안 치고 24시간 일하고 그리고 영원히 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미키 마우스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20편으로 뭐 계약을 묵내만에 하는 이런 거 꼼수 생각할 필요가 없는 네. 거죠. 늙지도 않고 네. 필요에 의해서 늙게 했다가 젊게 했다가 다 가능하고 굉장히 자본 친화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안 주면 일 안 준다고 어디를 튀지도 않고 네. 가만히 이제 하드디스크에 잠자고 있으면 되고. 이게 모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그 무슨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는 꼭 다시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되게 불경한 말인데 갑질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TV에 나오는 정말 착하고 이미지 좋은 배우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좀 다르잖아요. 뭐 조금 패딩도 사주고 전 다 좋던데요? 패딩도 사주고 아니, 다릅니다. 더 택시비도 좋습니다. 내주고 네. 더 착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그 배우 밥도 사주고. 근데 그 배우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A사 감자칩 광고를 하는 사람이 공항에서 B사 감자칩을 팬에게 받았다가 A사 감자칩 광고가 취소된 적이 있대요. 네. 그 정도로 이 스타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죠 요즘에.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장에서 광고를 찍으러 갔을 때 신발을 조금 다른 걸로 바꿔 신고 싶다 했을 때 대부분 싫어. 왜냐하면 이 신발에 어떤 이건이 걸려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고 내 주변에는 다 나한테 뭐 물 한 잔 먹여서 물 팔려 그러나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그 인생이 진짜 살기가 쉽지가 어렵잖아요. 본인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거는 감독밖에 근데 CF 감독은 또 설득이 안 된대요. 예술하는 사람은 이건 예술이니까 해. 그건 설득이 되는데 좀 해줘요. 우리 뭐 이번 뉴발란스 새 제품 나왔는데 이래서는 절대 뭐 나를 이용해서 신발 팔아놓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야?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었던 코디네이터가 목도리를 하나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목도리 완판 뭐 이런 이게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스타들이 제정신이기가 쉽지가 무슨 얘기라고 스타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옆에서만 봐도 사실 힘들다는 거 맞습니다. 느껴지죠. 네. 어디 가서 평양냉면 한 그릇 먹기 힘든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노멀한 삶에 대한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쓸 때 제일 힘들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 모델이라는 이 행위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나를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들 그 패션 모델 분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거를 AI가 해준다. 그냥 옷 갖다 놓고 이제 한 3일 있다가 하부를 나한테 보내준다. 시간 맞춰서 스튜디오 섭외해서 찍을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 행복하다. 갖다 주면 소스 갖다 주면 알아서 이렇게 합성해서 가져온다. 브랜드 업체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또 일하고 싶다. 비용도 싸고 사고도 안 나고 음주운전도 안 하고 너무 좋다. 뭐 이런 시장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연적인 시대가 온다면 제일 마지막에 잘릴 사람은 작가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중요한 잘린다의 방점이 아니라 마지막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 라스트 서바이버. 네. 작가가 잘린 시점엔 저도 뒤통수에 코드를 꽂고 이제 빨간약 먹어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그럼 그 얘기는 그런 약간 뭐 여담입니다만 그 마지막에 잘린 사람 작가라는 건 그 마지막조차 회피하려면 어느 단계에서 어쨌든 사람은 자본가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할 수밖에 없겠군요.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뭐 네. 근데 그건 어느 분야나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고 궁극에 가면 자본가가 돼야 된다. 이것도 되게 먼 얘기인 거고 사실은 음. 미래는 우리의 예측과 비슷한 듯 다르게 오기 마련이라. 그쵸. 예. 네. 아니 아니 왜냐면 개인적으로 10년 후면 이미 인류 문명이 다 멸망할 거라고 거의 믿으면서 살려고 노력 중이라 모르겠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콘텐츠의 형태는 한 10년에서 20년쯤 전에 우리가 타락한 어떤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뜯어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AI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게 되게 논리적인 추론이기도 하지만 그거가 또 그냥 그때 시대 상황에 맞춰서 뭔가 변형되는 그런 의미에서도 여전히 그 가장 늦게 가장 끝까지 수요가 있을 만한 분야라는 건 저는 어쨌든 제로에서 그러니까 1이 100을 만드는 건 AI가 훨씬 빠르겠지. 1을 100으로 만드는 건. 근데 0에서 1을 만들 때는 누군가가 1을 만드는 그 태초의 무언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그건 결국 사람이지 않을까 최후까지는. 그게 뭐 이런 시나리오 메티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네. 직업이랑 뭐 성별 놓고 돌리면 네. 이야기를 뽑아주는데 네, 네. 한때 이게 헐리우드에서 네, 핫했대요. 예, 네. 라이터 시나리오 메티카 뭐 네. 버전 7.0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짐작컨대 영상화되지 않은 글을 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사람의 평가 능력이 좋지 않다, 않을 것이다 이런 거에 있고 약간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AI가 접근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가의 고유의 색이 갑자기 인류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뭐 그렇죠.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최고의 생존자는 각자 모두가 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후에는 AI가 알아서 만들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0에서 1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빛이 네. 있으라로 시작하는 각 개인이 아 살아남겠군요. 이거 안 하려면 태도랑 좀 다른데 그게 내가 아닐 거라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그럼 우리는 모두 루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빛이 있으라의 그 빛이 여러분이 쓰려고 켰던 노트북의 빛이다. 지금 아 제가 최근에 약간 AI의 약진에 대해서 진짜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뭐 어쨌든 제작되는 어떤 영상물에 영상 영화에 가수 얘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수를 이제 처음에 롤 모델 그 가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AI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너무 하면 이 이질감이 있으니까 그 가수를 연기하는 배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우 목소리랑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배우 목소리 같기도 하고 원래 진짜 원작자 가수 같기도 하지만 아무도 부른 사람은 없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없어. 노래가 나왔어. 근데 또 처음에 나중에 들으니까 이게 노래 부르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대요. 잘 부르는 정도. 그러니까 오늘 내 컨디션 좋은 날이야가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야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노래를 잘 불러서 제가 이제 이 배우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불렀나 했더니 이건 이 배우는 이 정도까지 못 부른대요. AI이기 때문에 그 잘 부르는 정도를 조금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정도. 그리고 나는 이걸 들려준 이유가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 차원에서 들어보니 어때 이랬거든요. 근데 난 너무 위화감 없이 너무 잘 들은 거야. 오 진짜 노래 진짜 잘한다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걸 부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약간 이제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영혼을 담네 어쩌네라는 건 전 사실 그런 것까지는 이제 믿지 않고 AI가 사실 거기까지도 간 것 같고 신의 한 수 뭐 이런 거 다 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0에서 1의 문제인 건데 이제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뭐 로봇들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 마지막까지 가는 걸 이제 요약해 보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결국 창의력이다. 약간 이런 지점으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력이 넘치는 이 어쨌든 간에 엔터테인먼트 혹은 창작을 해야 되는 크리에이티비티한 산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산업이 앞으로도 전망이 있느냐 지금의 또 OTT처럼 막 이렇게 막 들어서 지금 막 뭔가 과도기고 막 급변하는 것 같은데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확실하죠. 네. 네, 단기적으로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일단 제작 편수가 3배로 늘었다는 거는 뭐 엄청나게 인력이 부족한 지금 보조 작가 그리고 촬영 감독 그리고 드라마 연출하시는 분들 네. 없어서 이
제작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음. 이쪽 시장이 커지는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경력 있는 신입이 그렇게 찾기 힘든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다 경력이 없거든요, 신입은. 그 뭐 좀 불경한 얘기지만 네.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음. 이때까지 해온 그 데이터가 이제 뭐 스타 감독과 뭐 스타 배우 했더니 뭐 몇백만 뭐 이런 음. 식의 데이터를 가졌을 때 신인에게 몇 점을 줘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런 그리고 또 독립장편이라는 게 생겨버렸잖아요. 네. 지금은 예전에 독립장편이 약간 인턴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 갈 수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웹드라마로 건너오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해외에서는 그 단편 영화를 보고 어떤 장면을 보고 감독으로 히어로물의 감독으로 컨택을 했고 그 단편 영화의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이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아메리칸 이거 방패에 든 아저씨가 지하철에서 싸우는 장면인데 캡틴 아메리카요? 예, 예. 그게 그 PD가 이걸 보고 픽했대요. 근데 그런 PD가 굉장히 가감한 결정을 한 거고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영상 언어의 부분만 보고 얘는 아는 사람이야라는 판단을 하려면 본인이 그거보다는 그 동급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런 PD님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또 아니 아까 음. PD 되게 뭐 아까 뭔가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되게 후력한 거에 비해서 갑자기 또 제가 후력 같나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 들었던 걸 이제 살짝 잘못 들으시면 근데 난 진짜 사실 이거는 후반부에 말하고 싶었던 게 잘못 들으시면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 말씀을 통하면 그 사람들이 후지고 이 사람들이 높다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할을 요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수요가 점점 줄고 AI가 대체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남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이전에는 단순히 그런 능력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시나리오를 읽는 능력, 미감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 네, 네. 그리고 뭐 네. 미감은 미술 감독님이 제일 좋죠. 네. 네, 그래서 그건 또 내가 좀 아닌 것 저는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 싶고요. 네. 그 연출자 입장에서 이 미술 감독에게 그걸 요구를 하면 되는데 네. 이 요구가 개인적인 취향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 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나왔는지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는 못 쓰더라도 각색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고치는 능력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텍스트 해석을 그 실제 미감을 구현해주는 미술 감독이나 촬영 감독에게 전달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한 번 나가서 10분 찍는 현장에서는 그 과정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죠. 섭외하고 바로 찍어야 되는데 네, 적어도 벽지 바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럴 시간에 이제 벽지 바르는 사람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어쨌든 시장은 어쨌든 그래서 벽지를 최대한 바를 수 웬만큼 한 번 정도는 바를 수 있게 되는 시장으로 재편이 되어 가고 있고.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 정리해 보면은 그 시장에서 그 벽지 바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득할 땐 자기만의 기준과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 사람을 또 업계가 요구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당신이 제작자가 되든 PD가 되든 감독이 되든 작가가 되든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업계가 그 말 내가 스스로 다 정리하고 보니까 밝다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밝은 거예요 이게? 아니요, 그까지 가는데 한 10년 걸리는 것일 뿐. 네. 이쪽 시장은 넓고 꼭 지금은 그 능력이 없어도 인력이 부족한 시장이니까. 들으셨죠? 이게 이제 학부형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연극영화과를 지망하겠다, 뭐 극작과를 지망하겠다 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저기 2022년 입시를 앞두신 23년 앞두신 꼭 분들. 그런 전공이 아니라 그래도 네.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고 일기를 씁시다, 여러분.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곳에서 쓰임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는 이 작법책을 읽다 보면 네. 결국에는 이게 자기계발서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좋은 글을 쓴다는 이 결론으로 내리는 게 10중 8구는 다 그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뭐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지금 뭐 BTS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페르소나의 시대 뭐 이런 자존감, 러브 유어셀프로 가는 길에도 글쓰기가 무엇보다도 좋다. 그래서 이걸로 돈을 못 번다면 이제 항울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길고 길게 돌아와서 이 직업은 유망하다. 모든 것을 고려했는데 AI의 약진, 시대 산업의 변화, 글로벌 체제로서의 변화 이 모든 것을 고려해봐도 유망하고 심지어는 혼자서 내 심기를 달래는데도 좋다. 네. 이거 무슨 약간
약 파는 느낌인데. 그죠? 약간 약인데 약간 그 우황청심환 같은 거 파는 기분인데. 만병통치약이지. 이게 괜찮은 게 이 약을 먹고 병이 안 낫는 사람은 10년 뒤에 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제 존재를 기억 못 하실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약 파는 마음에서 마음이 좀 덜하고 하나 좀 무거운 점은 그걸 아는 너는 왜 그렇게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은 성공하셔라. 내가 이 길을 가봤던 다른 길로 가봤더니 쉽지 않더라. 뭐 이런 원래 좋은 플레이어와 좋은 코치는 좀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날람의 오프라인 행사가 글쓰기 강좌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꼭 이게 영화 드라마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 수필을 쓰시거나 아이돌 산업에 대한 비평문을 쓰거나 하는 강좌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쪽 시장도 유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삐사감이 되어서. 네. 어쨌든 영상업계의 미래는 밝고 글을 쓰는 자는 어디에든 쓸모가 있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관장님이 그 현장에서 PT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주워드린 얘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3대 500에는 실패했으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윤 관장님이 이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셔서 근데 뭐 저희가 좀 두서없는 듯하지만 어쨌든 전체 트렌드를 한꺼번에 요즘에 나오고 있는 드라마와 함께 조망을 해보시기에는 그냥 흘려듣기에는 되게 좋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얘기는 앞날이 밝다라는 걸로 일단 저희는 학부형에게 말씀드리고 가끔 저 오프라인 이제 코로나 이전에 오프라인 행사했을 때 젊은 분들도 꽤 들으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오프에서 질문 중에 영화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 젊은 관객분이 제가 영화과를 가려고 하는데 하는 순간 관객분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탄식을 했는데 그게 약간 뭔가 이렇게 물론 나도 말릴 거고 싶지만 모두가 그렇게 탄식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랄까 윤 관장님이 좀 더 희망적인 그게 이렇게 탄식할 일이냐. 솔직히 네. 저는 지금 훌륭한 그 프로그래머 코더들이 네.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과의 커리큘럼 수준은 봉준호, 박찬욱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제 나름 좋은 학교를 나와서 커리큘럼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영상 콘텐츠를 수업하시는 분들의 그 유행의 정도는 임건택입니다. 임건택 감독님 수준의 스필버그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임건택 감독님을 폄하하는 겁니까? 아니 임건택 감독님의 수준이 되게 이렇게 낮다. 임건택 허접하다. 감독님으로 치면 시대가 다르다 이런 거. 스트리트 파이터 1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싸워가지고 이거 탁 치면 탁 알더라 이런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입식 타격과 주짓수를 다 해야 되는 UFC 선수를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인 시대인데 그쪽 레벨은. 네. 그래서 뭐 어떤 정신력으로 찍고 뭐 이런 시대인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법이나 영상 언어에 대한 이론은 4년까지 배워야 되는가? 금방 끝나거든요. 이 아카데미에서 배워야 되고 뭐 어떤 협업이나 이 창작 활동을 통해서 그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인가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좋은 영화 감독 되고 싶으면 영화과 가지 말라는 식의 말을 했던 걸 제 기억이 나는데 뭐 일견 동의하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면 저 또 네. 마지막 하나. 물론 이것도 반박이 가능하네요.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해볼 수 있는 말. 이거 나가면 그 얘기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연지연 이거 무시 못하지 않나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 나가면 그런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 말도 저기 중대 나오니까 그 중대학과 나오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니세요? 네, 뭐더라? 저기 흑석동에 무슨 학교죠? 그 학교가? 중대죠. 네, 중대 영화과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거기 나오셨잖아요. 거기를 나와서 연출부를 하다 나이를 먹어서 40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써가면 감독이 될 거라고 산업에서 예상합니다. 서울대 출신의 코더가 백수로 지내다가 창업 아이템을 들고 가면 본인이 CEO를 하겠구나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네. 그런 프리미엄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거긴 하고요. 하지만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학벌 떼고 싸울 수 있는 분야 중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학벌이 중요 안 한 건 아닌데 지금 아카데미도 있고 영상원도 있고 엘리트 교육기관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 분들이 확실히 그 학력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맞지만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가 투자사나 배우에게 간택받는 걸로 승부가 나는 판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덜하다 학력 버프가 네, 없다고는 말 못하게 지금 잘 나가는 분들은 싹 다 네. 그렇지 않나요? 그 시대는 아카데미
출신들이었고 요즘은 이제 한예종, 뭐 봉준호 감독님도 아카데미 나왔으니까. 그럼 역시 거기도 학벌이 일종의 아니요. 봉준호 감독님이 잘 됐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이 학력포프가 생긴 거지. 네.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라서 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 시대에 그 비슷한 연배 감독님들 아카데미 출신들이 많이 데뷔를 그때는 하고 하면서 그 영화 전문 교육기관 자체가 진짜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에 예. 예를 들어서 학부를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었는데 거기밖에 없었다 싶 그러다 보니까 했으니까. 아카데미로 몰린 거고 지금 이제 말씀대로 영화라는 건 특히 음악하고 비슷하게 이제 예술 작품이라는 게 판단하는 과정이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할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할 때의 그런 공학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올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변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학벌이란 것도 같이 보게 되지만 작품은 쓴 거 보고 만든 거 가져와서 보면 판단이 되게 직관적으로 되니까 상대적으로 학벌에서 좀 자유로운 게 있다. 맞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쓴 거를 보여주는 길이 조금 더 편하냐 아니냐의 그렇죠. 차이뿐인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은. 과거에는 내가 잘 나가는 감독이라는 거를 연출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최소 1역 있었어야 됐거든요. 독립 장편을 찍어야 됐고, 근데 1역으로 독립 장편을 찍으면 거지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 회차 문제도 아까 얘기했고 제작비라는 게 분명히 네. 좋은 스텝을 모으는 게 뭐 거의 절반 이상의 그 영화의 좋은 배우와 좋은 스텝.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1억으로는 좋은 스텝과 배우를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2억 줬는데 안 되는 거 데뷔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비는 거죠. 음. 1억을 가지고 그래서 대박이 나는 영화들도 있고 파수꾼 같은 영화도 있고 그 엉망진창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되게 슬픈 이야기네요.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얘는 개고생을 했구나, 도망가지 않는구나는 인정받는 시절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나의 연출력을 입증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엘리트 기관의 졸업 작품을 유튜브에 대부분 예, 예, 올리는 걸로 맞아요. 알고 예.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독립 영화 시장을 고유하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예. 독립 영화를 발판 삼아서 상업 영화로 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게 있었다면 지금은 좀 훨씬 더 덜해져 가지고 프롤로그 같은 걸 찍어요. 음. 그래서 이걸 졸업 영화로 내고 아 끝까지 보고 싶으시면 저를 투자를 해라. 내가 감독이다. 투자를 음. 해라. 이런 식의 접근도 저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 독립 영화 하시는 시장에 계신 분들은 섭섭해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뭐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래도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소서 영화라고 불렀었는데 그거를 되게 진보했네요. 프롤로그 영화로 진보했네요. 네. 아 그러네요. 자소서에서 이제 프롤로그로. 네네. 그래서 사실상 자소서였지만 아니야 나는 예술가야 이렇게 그 아닌 척을 했어야 됐잖아요. 지금 좀 더 다이렉트하게 아예 프롤로그를 찍어버려가지고. 그건 뭔가 멋있네요. 네. 전 자소서 영화에 대해 좀 비판적이었는데 그 뭐 디스트릭트 9도 그런 케이스로 그러니까 알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대선 때 공약들도 그렇고 약간 시대 정신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유튜버들의 태도도 그렇고 대중의 욕망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뭐 옳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시대라는 건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젠체하고 말고는 내 개인으로서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의 것들 내가 공인이라는 게 뭐 정치인이나 공인이 아니라 공공에서 퍼블릭한 곳에서 나의 공적 자아를 표현할 때는 대중의 욕망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게 요즘 애들 말로 국룰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예. 전 대중의 욕망과 싸우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파이터. 집에 가만히 그래서 있습니다. 파이트 클럽 하시잖아. 대중의 욕망이 성공하는 거라면 저는 그렇다면 집에 그래서 가만히 인천연합 있겠습니다. 들어가시려고 인천으로 이사 가셨잖아. 아유 이 양반 거세 시켜야 되겠네. 거세가 시급하네. 그러면 이제 인기남이 되는 길이고요. 생각의 결론은 학력 버프가 있긴 있지만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네, 그리고 한 편을 하는 순간 학력 버프는 모두가 제로가 되거든요. 네. 제로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작품을 찍은 사람인 거지 어느 학교를 졸업한 그 작품 찍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쉽게 지울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니죠. 한 편 찍으면 잘 됐을 게 저 사람 거기 나왔대. 네. 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를 찍었던 사람이고 몸값도 거기서 결정되고, 지금 특히 드라마 작가님들 보면 학력이 정말 산업군에 비하면 정말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일걸요. 근데 삼성 반도체 회사 들어가면은 뭐 몇 개 회사로 한 70-80%는 줄일 수 있을걸요. 몇 개 대학으로. 학교로. 예. 네. 그것처럼 뭐 기회가, 제가 이제 그 혜택을 본 사람 입장으로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딴소리인데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생산물과
이게 이제 우리 마르크스도 하시잖아요. 네. 생산물에서 소외될수록 학력이 중요하고 생산물과 다이렉트하게 관계를 맺을수록 학력이 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네요. 뭔가 뭔가 생각해 볼 성격 만한 갑자기 막스즘 방송이 되나요? 생각해 볼 만한 명제가 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김기덕 이후에 김기덕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건 있지. 그게 실제로 결과적으로 잘하는 애들 보니 학벌이 좋다랑은 또 다르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 네. 생산물과 그러니까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 음. 픽을 하는 자본 입장에서 볼 때 생산물하고 관계가 가까울수록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무엇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뛰쳐나가서 뭐든지 음. 해보면 어쨌든 간에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갈수록 참 이게 모순된 얘기라서 이걸 쉽게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계는 가면 갈수록 고스펙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펙이 참 상관없는 시장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형용모순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뭐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낫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여기가 좀 싸워올 만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건 실제로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곽튜브 같이, 만약에 곽튜브 채널만 봤다면 제가 만약 PD라면 이 사람의 연출자로서의 재능은 너무 뛰어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만약 연출자를 그런 느낌의 연출을 하고 싶어 연출자를 뽑으려고 할 때 곽튜브 그분을 고려할 때 학력이 과연 상관이 있느냐? 사실 아닌 건 맞다 이거지. 이미 보여준 걸로 판단하는 그지. 거니까요. 작품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계는 특히나 유학파에 대한 어떤 산업의 실망이 크게 한번 있죠. 네, 그렇죠. 유학파들 한번 대거로 이렇게 실망의 시기가 좀 있었죠. 네, 근데 픽업이 그거는 됐다가. 한 번씩 이게 이제 이름이 있다라고 강호의 고수라고 각자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회를 줬던 거죠. 뭐 예를 들어 독립영화 출신 또 있었잖아요. 네네. 독립영화 맞습니다. 출신 네. 연출가들 와서 맞습니다. 했더니 한번 싹 말아먹고 네. 또 유학파 응. 싹 말아먹고 유학파가 먼저고 독립영화. 그죠. 네. 싹 해서 유학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정리하고 놨더니 이제 독립장편의 시대가 왔고 네. 이제 유튜버에 올린 포트폴리오의 시대가 지금 그 시대가 된 슬프게도 하나 빼먹은 게 그거보다 전 시대가 하나 있죠. 뭡니까? 조감독을 입봉시키는 시대가 있었죠. 아주 그건 옛날에. 뭐 아주 옛날부터 뭐 그 시기가 되게 길었죠.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소용없더라. 네. 누구 굉장히 유명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님의 조감독이라고 유능한 건 아니다 이거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아 그렇죠. 그거야 뭐 슬프게도 그 시대는 좀 네, 일찍 2000년 초반에 사라졌죠. 일찍 사라졌죠. 네. 그거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연출부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네. 진짜 옛날 얘기지만 그 아까 얘기한 한국영화 뉴웨이브에서 박광수 감독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 박광수 감독, 뭐 김영빈 감독, 뭐 이런 한국영화 뉴웨이브라고 하던 그분들이 전부 임권택 감독 연출부 다 출신들이어서 조감독하고 그 조감독 출신들이어서 임권택 조감독을 하면 데뷔한다라는 그게 90년대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그때는 그게 맞는 판단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땐 도제 시스템 스트리트 파이터 네, 시대였으니까. 왜 네. 친구가 싸움을 잘하지 그러지. 뭐 네. 도장이 없는데 네. 영화 학교가 활성화하기 되기 전 얘기죠. 이제는 각 도장들이 다 생겨가지고 그러죠. 네. 네, 참 멀고도 먼 영화업계 현실. 사실 나와 상관없는 안 물어봐도 정말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묵시록에도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 그러지 예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산업이 다른 분야도 저희랑 비슷하게 뭐 AI의 재편 기술과 그리고 학력과 그리고 미디어의 재편이 다른데도 여러 가지 부침이 많기 때문에 저기는 저렇다더라 느낌보다는 저기의 예를 비추어서 같이 한번 변화하는 속도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 썰 푸실 때 여러분 썰 푸실 때 요즘 넷플릭스 막 좋대요 할 때 그게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꺼내 쓰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요. 사실 제가 저번부터 느낀 건데 우리 얘기가 너무 이렇게 약간 난 원래 예능을 추구하는데 약간 백분 토론 같이 됐어. 아 그래요? 약간 이렇게 그러면 뭐 근데 얘기 주제 자체가 그러다 보니 뭐 네. 예능으로 풀기는 다음에 예능 소재를 물어주세요.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박 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둥실님. 감사합니다. 여기 멀리까지 와주신 윤 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더 멀리서 왔는데. 인천연합 두둥실님. 진천연합. 그 만화 뭐예요? 그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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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시는 거지 요즘에. 인천연합. 여기 PT 받으세요 이분한테. 윤관장한테. 3대 500은 쳐야 뭐 연합 짱이 되지. 갑시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 이근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